좋아하는 거는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계속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하던 일을 급하게 진로를 바꾸고 취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엄청 막막해요. 지금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원투드리포 투드래곤 뽀용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뽀짝이들 벌써 새해가 밝았어요. 요즘 진짜 애매한 게 나이잖아요. 만 나이로 세다 보니까 제가 30인지 31살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또 저희 때는 빠른 년생이 있었어가지고 제 친구들은 지금 32살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숫자만 애매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딱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하나도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언니인 척 막 훈수 드는 그런 영상 아니고요 나름 굴곡이 꽤나 있었던 제 20대를 떠올리면서 뽀짝이들한테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근거 없는 위로 다 괜찮아 지나갈 거야 이런 이상한 무책임한 말들 말고요 제가 실제로 실패했고 무너졌고 또 일어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들만 쏙쏙쏙쏙 담아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속이 후련하고 든든하게 얻어가시는 것도 정말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라방이나 스토리 무물 같은 거 정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20대, 30대 뽀짝이들한테 듣는 말이 많이 겹치는데 언니, 제 남친이 이런 짓을 했는데 못 헤어지겠어요. 언니, 저만 뒤처진 것 같아요. 이 말들을요 들을 때마다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20대 때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제가 키가 165cm인데 그때 몸무게가 80kg 정도였어요. 또 저는 태생적으로 꾸미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살이 찌니까 와, 이 스트레스의 레벨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의 외면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요 그 불안의 정체는요 제가 못나서가 아니라 제대로 살고 싶어서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아무 생각도 없으면요 불안도 없거든요. 불안하다는 건요 여러분 이미 고민할 수준까지 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뭐 잘한 거 뭐 이렇게 이런 사례가 성공했어요 요런 거 자랑하려는 영상이 아니라요 지금 연애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 외모 때문에 혹시라도 끙끙 앓고 있는 우리 뽀짝이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구나 더 하나만이라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연애입니다. 20대 연애에서 가장 많이 망하는 포인트는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의외죠? 자기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외로운 상태이거나 자존감이 바닥일 때 그때 시작한 연애는 상대가 문제가 없어도 이 상황 자체가 연애가 버거워지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몸무게는 꽤 나갔는데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저랑 2년, 3년 가까이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만나면서 점점 찌기도 했었는데 근데 처음엔 그 친구가 제가 살찐 모습도 굉장히 귀여워했어요. 꽤나 나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귀여워했었고 근데 내가 살이 찌고 나 자신을 내가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 살 때문에 떠날까봐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되게 막 오락가락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사랑을 정말 많이 갈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요? 결국엔 바람피더라고요. 이게 좀 오래 사귀기도 했었고 그 친구의 인성도 문제가 분명히 많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연애하지 말 것. 이 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는요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헤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나랑 안 맞는 게 뭔지 빨리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혹시 이별을 고민하면서 연애 중인 뽀짝이들이 있다면 제 말을 살짝
귀 기울여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거, 20대 때 연애 안 해봤다고 인생 망했다고 하는 우리 뽀짝이들 있어요? 아니에요. 연애는요, 타이밍이지 숙제가 아니에요. 물론 연애하면서 배우는 거 많고 울고 웃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20대 언제까지 뭐 연애 못하면 마법사 된다. 제 주변에 그 나이 때까지 뭐 솔로여가지고 마법사다 뭐다 했던 친구들, 지금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요. 자기 커리어를 엄청 멋지게 쌓아서 자기 삶 너무 즐기면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를 20대 때 제발 이 인생의 전부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러기엔 너무 일러요. 저도 제 나이가 아직 연애를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엔 많이 이른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20대 뽀짝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마음이 너무 쓰라립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이거는 연애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방금 연애 고민 있으셨던 친구들은 이 부분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의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 이유는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필터링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나를 막 소모시키는 관계인데도 내가 이 정도는 참아야 되나? 내가 예민한가? 이러면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딱 30대가 되어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랬던 관계에서 남는 건 결국 피로감, 불편함, 상처 이런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20대 때요, 배워야 하는 능력 하나는 사람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아니라요, 내가 불편한 관계로 느껴졌을 때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잘 고르는 눈은요, 우리 왜 신점 보러 무당님 앞에 가도 좀 점괘가 틀릴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나이 있으신 분들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20대인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을 기르는 거는 너무 큰 과제? 너무 어려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에서 빠르게 유연하게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방법은요,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최대한 저의 사적인 이야기를 남들한테 하지 않거든요. 그저 리스너 역할만 좀 주로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마치 그 타인이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무례하게 또 불편하게 구는 상황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리액션 잘 해주자, 이게 저의 대책안이었어요. 대신 너무 막 다 들어주면 제 머리가 좀 아프니까 가끔은 좀 들어주는 척 정도까지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뭔가 제 리액션을 보고 로봇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해서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보다 그냥 애초에 제 입을 살짝은 막아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요? 많지 않아도 돼요. 2-3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주변에 있으면 좋은 타입은요,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려니 해주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해요. 언니, 근데 2-3명 있어. 한 명이 떠나가서 그 자리가 비어버리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정말 두려웠던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럼 그 한 명 자리에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뽀짝이들도 한번 20대 아니라 10대 때도 생각해보세요. 뭔가 누군가 떠났을 때 또 다시 어떤 사람이 오지 않던가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나도 나에게 최선을 다하면 진짜 좋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람 명수,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보다요, 나 자신이 단단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면 30대 초반에, 아니 20대 후반이 돼서도 내 주변의 온기가 정말 따뜻하다는 걸 몸소 느끼고, 나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야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외모 얘기예요. 20대 때는 외모 관리가 굉장히 양극단인 게, 너무 안 하거나 너무 하거나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근데 둘 다 결국에는 후회로 남아요. 첫 번째는 외모 관리 중에서도 특히 피부 관리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저 목주름 진짜 없죠? 팔자주름도 눈가주름도 정말 없는 편이에요. 원래 30대 초반이 되면 슬슬 자리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주름이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름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한 덕분인데요. 근데요, 또 모공은 주름같이 돼요, 뽀짝이들. 이 가로 모공하고 세로 모공 들어보셨죠?
이게 늘어지고 늘어지다가 결국에는 다 모공주름이 됩니다. 20대 초반에 나 어차피 괜찮아 막 이랬던 것들이 30대 들어와서 체력이랑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하나둘씩 체감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30대가 되면요. 출근하기 바쁘고 막 내 여유를 즐길 시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화장하는 게 정말 귀찮고 일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애초에 도화지 관리를 잘 해줘야 30대에 마음 아프지 않고 정말 편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모공 그리고 탄력인데 20대 뽀짝이들은 아직 화장만 신경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20대 중반부터 콜라겐이 막 슬슬슬 빠지면서 모공이 막 늘어지는 거여가지고 그게 다 주름같이도 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30대 때 콜라겐 생성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주름은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진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만 들은 거 아니죠? 또 다르게 들었던 말은 님이 20살 때부터 막 아이크림을 바르면서 관리를 했었다 이런 말도 저는 믿거나 말거나로 듣긴 했었어요.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말들이 계속 저한테 남아서 가족들 아니 그냥 우리 동네에서 제일 피부 관리를 제일 열심히 했는데요. 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레티놀 제품을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대부분 레티놀이 너무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관리한답시고 잘못 바르면 피부가 막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럼 또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제품을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30대가 되면서 손이 자주 가던 아이템들이 있는데 바로 아이오페의 레티놀 레티젝션 세럼이랑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이에요. 이게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잖아요? 이거 써보니까 와 확실히 모공도 쫀쫀해지고 탄력이 생기면서 주름이 옅어진 느낌이 진짜 들더라고요. 이건 빨리 시작할수록 좋을 것 같아서 20, 30대 뽀짝이들한테 추천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어요. 왜냐면 이게 발라보면 살짝 따꼼따꼼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막 엄청 자극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속으로 침투하면서 스미는 느낌? 이게 왜 따가운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홈케어템인데 레티놀이 내 피부가 콜라겐이 생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효과가 훨씬 좋은 거래요. 전문 관리 기관에서 받는 콜라겐 부스터 특수 관리보다도 더 모공 탄력 개선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우선 이걸 밤에 써보시다가 괜찮으신 분들은 낮에 써도 될 만큼 레티놀 제품 중에서도 성분 안정성이 있는 편이고요. 또 효과도 강력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돌아와서 이게 왜 따끔하느냐? 아이오페 제품들 중에 최초로 30ml 안에 스피큘이 300만 개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스피큘 안에 레티놀을 담았고 또 피부가 이 스피큘 때문에 자극받는 거를 방지하려고 양 끝에를 뭉툭하게 자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아이오페 기술력이 미쳤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원래 이전에는 유효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라고 제가 스피큘 제품을 발라주고 나서 제품을 발라줬던 적도 있는데요. 이 레티젝션 세럼에는 이미 스피큘이 들어있으니까 따로 깔아줄 필요가 없이 레이어링 해줄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깔끔하게 발라주면 끝나니까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언니 저는 데일리로 가볍게 케어할래요. 언니 저는 레티놀 초보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 흰색병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이 좋은데요. 자극이 0.0에다가 낮밤 다 쓸 수 있는 레티놀이라서 추천드려요. 평소에는 이거 쓰다가 중요한 날 있다 하면은 요거를 며칠 전부터 바짝 써보는 방향도 좋고요. 이런 피부 관리가 진짜 한 거 안 한 거랑 나중엔 크게 차이가 나요.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피부가 달라질 수 있도록 적금 들듯이 효과는 좋은데 자극 걱정은 없는 아이오페 레티놀 세럼들로 시작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아이오페 제품이요. 지금 올영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겔 마스크까지 해서 이 레티놀 라인이 무려 올영픽이고요. 게다가 기획 세트 행사까지 하고 있는데요. 무려 이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가격이 합리적일 때 쟁이면 좋잖아요? 제가 또 광고하는 것도 좋은 제품이 좋은 가격에 나왔을 때 소개시켜드리는 거라서 저처럼 슬로우 에이징에 관심이 있는 뽀짝이들은 지금 올영 가서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훨씬 더 똑똑하게 30대를 대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광고가 끝났어요, 친구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오페 세럼 정말 좋아서 추천드렸고요. 또 이외에 외모 관리는요. 잠 잘 자기예요. 잠은 진짜 잘 자야 돼요, 뽀짝이들. 가능하면 12시 이전에 자고 아침엔 8시, 9시 이쯤에 일어나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 하나만 지켜줘도요. 살은 알아서 빠지고 피부는 확 좋아지고 사람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그냥 안광이 번쩍번쩍 막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20대 후반부터 격차가 확 벌어져요.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고 확 체감이 오는데요. 노화도 진짜 확 온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이건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의사 선생님도 늘 말하고 과학자분들도 어디 나오시면 꼭 강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막 전문가는 아니라서 과학적으로 이거를 막 설명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잠을 잘 자면 뇌가 진짜 맑아져요. 그래서 시간도 엄청 효율적으로 흘러가게끔 계획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서 막 생각도 예쁘게 하게 되고 두뇌 회전율 자체가 그냥 달라져요. 가장 좋았던 건 몸이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불필요한 군것질이 땡기거나 막 그런 식욕이 엄청 왕성해지지도 않고요. 수면의 질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이런 와중에 또 말하면서 미안한 게 20대 친구들 사실 놀 것도 많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빨리 잠들라고 하는 게 나는 조금 미안하기도 해요. 저도 왕년에 사실 20대 초반 때까지는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으로서 20대면 놀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나이니까 11시 이전에 자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도 최대한 그렇게 잘 수 있을 땐 자보려고 노력한다. 이런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모 얘기가 나왔는데 시술 얘기가 빠지면 좀 섭섭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시술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20대 때로 돌아가면 필러는 다시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아무 데도요. 필러가요. 처음에는 예뻐요. 근데 막 이게 갈수록 모양이 변하고 처지면서 얼굴이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마에 넣었던 필러도 살짝 여기 남아있는데 그때 되게 소량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랑말랑해서 살짝만 이렇게 뭐가 닿으면 꾹 들어가서 다음 날까지 안 나오고 그리고 제가 턱끝 필러도 예전에 20대 초반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처지더니 뾰족하게 빗살무늬 토기처럼 변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턱끝 필러의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다 녹여버렸고 애교살 필러도 넣었었는데 그거를 결국 녹였던 원인이 뭐냐면 처음엔 되게 예뻐요. 애교 집안에 탁 들어가서 되게 예쁜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처지면서 애교살이 엄청 두꺼워지고 면역력이 좀 약해진 날에는 막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쪼꼬매지는 거예요. 난 눈 커 보이려고 맞은 거였는데 그래서 필러가 처음엔 예쁜데 모양 보존이 어려우니까 결국엔 나중에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얼굴에서 남은 필러는 입술 필러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것마저도 계속 녹이고 다시 맞고 녹이고 다시 맞고 이래요. 모양이 변형이 되니까 녹여주고 나서 다시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만큼 필러는 계속 변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고 피곤하고 아프고 녹일 때 진짜 아프거든요. 맞을 때보다 아파요. 그래서 특히나 신중해야 되는 시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꼭 나는 그냥 죽어도 할래요. 언니 누가 이렇게 뜯어 말려도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여기가 너무 꺼져서 스트레스예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정말 안전하게 검증된 곳에서 발품, 손품, 상담 다 열심히 하신 다음에 받으시는 거 추천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리고 20대 때요. 가장 중요한 외모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20대 때 외모 관리에서 제가 가장 제일 많이 후회했던 거. 관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를 너무 못되게 대했던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던 필러 얘기한 거 들어보시면 느껴지시죠? 저도 굉장한 강박이고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생겼지? 마음에 안 들어. 쟨 저렇게 예쁘고 또 얜 이렇게 예쁘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30대가 된 저는 입술 빼고는 다 제거를 했고요. 그때 나 자신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몰아붙였을까 생각이 들어요. 돈도 시간도 고통도 너무 많이 날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뽀짝이들이 20대의 외모 관리의 목적은요. 저랑 같이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더 예뻐지는 게 아니라 나를 덜 미워하고 하나씩 인정하고 예쁜 모습을 계속 찾아주기. 이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자산관리인데요. 20대 때 돈 얘기 나오면요, 반응이 거의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한쪽은 막 비교하고 남들이랑 비교하다가 갑자기 막 조급해지고 그런 스타일이고, 나머지 한쪽은 몰라! 귀 닫는 타입.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 너무 이해가 돼요. 전 둘 다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뭐 돈 관리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돈을 대하는 태도를 되게 적극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타고난 성향인데 첫 취업했을 때 계약직 인턴으로 첫 월급이 180만 원 정도였고 세금을 떼고 나면 훨씬 더 적어졌죠? 근데 그 돈으로 밥 먹고 옷 사고 시술 아까 말한 거 막 필러 때려받고 화장품 사고 막 친구들이랑 되게 핫플 유명한 데 막 가고 이러면 항상 돈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줄이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아껴서 쓰는 삶이 아니라 벌어서 쓰는 삶이었습니다. 배달 알바하고 친구네 곱창집에서 주방 알바하고 카페 알바하고 진짜 그냥 몸을 갈아서 회사 일이랑 병행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그게 제 자신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좀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벌리는지 그리고 마음 먹으면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체감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제 자산 관리의 첫 출발점이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20대 때 자산 관리가 얼마 모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태도예요. 지금 내가 이 소비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소비가 나를 정말 만족시켜주고 있는지 불안해서 소비하는 건 아닌지 허전해서 쓰는 소비는 아닐지 이거를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돈을 20대 때 못 모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대신에 소비하는 기록, 가계부 작성은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계부까지 뭐 또 거창하게 가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냥 카드 명세서라도 보면서 내가 평소에 어디에 돈을 쓰고 또 돈이 새는 구멍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 또 가계부 어플이 공짜잖아요. 작심 3일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그 3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한번 기록을 천천히 해보시고 3일 뒤에 한번 오픈해서 보세요. 그러면 진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데다가 돈을 쓰는 사람이구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진짜 여러분 이제는 안 새는 구멍이 없어요. 다 새요. 진짜 다 새는 게 구독비, 배달비, 사놓고 안 입는 옷, 커피 음료값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막 쌓이다 보면 생각보다 출혈이 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도 커피를 안 마시고요. 당근 후르츠 패밀리 단골이고요. 유튜브 프리미엄도 안 쓰고요. 넷플릭스도 구독 안 해놓고 엄마 아빠 집에 가서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탁 줄였어요. 사실 제가 커피는 체질상 안 맞는다고 말하기는 하는데요. 밖에서는 그냥 저 몸에 안 받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면 커피가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중독될까봐 그래서 계속 고정 지출 될까봐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제 자신을 조금 자제시키는 거고 몸에 안 받는다는 게 사실 안 먹어 버릇해서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고 대신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데는 돈을 정말 과감하게 씁니다.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일본 갔을 때 600만 원 꽝도 하고 막 이런 되게 터프걸이었잖아요. 그만큼 여행, 화장품, 촬영 장비, 공부, 인테리어 같은 부분에서는요 아끼지 않고 정말 제 자신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만큼 저는 좀 짜잘한 데서 쓰이는 돈을 줄이고 쓰고 싶은 데다가 쓸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뽀짝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식, 부동산 얘기도 제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제 주변에서도 투자는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무조건 투자에 100% 빨리 뛰어들어야 된다는 말에 공감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투자는요 자산관리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 그냥 멘탈 소모에 가깝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모르고 등지고 지나가기는 조금 아깝고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요 20대 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소액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가격이 오르내릴 때 멘탈이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어떻게 막 흔들리는지 내 자신을 좀 맛보기로 경험을 해봤어요. 그걸 겪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고 공부가 다 되고 나서 뛰어들어야겠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30대 돼서 처음 겪고 후회하는 거랑 20대 때 그 소액으로 겪어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하면서 강남 월세를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강남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주변 동네도 막 샅샅이 뒤져서 막 알아보고 그러면서 강남에서도 되게 역세권인데
싼 매물을 아주 잘 구해서 지냈던 거였거든요. 평수는 비록 좁았지만. 그렇게 부동산에 발을 들여본 게 20대 중반인데요. 누군가한테는 당연하고 누군가한테는 생각만 해도 막막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20대 때 집을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 월세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출은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내가 살 동네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는 건데, 이 정도만 알아두는 거는요, 투자라기보다는 세상을 공부하는 정도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뽀짝이들, 제가 자산 관리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뭐예요? 맞아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랑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와 한 약속을 하나씩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요,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를 하려면요, 뽀짝이들, 저는 딱 3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도파민이랑 너무 가까워지지 않기. 두 번째, 그런 나 자신을 칭찬해주기. 세 번째, SNS를 끊지 말고 걸러서 보는 연습하기입니다. SNS 솔직히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나랑 소통할 수 있는 SNS고, 근데 특히 인스타그램에 보면 예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외모가 잘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주 소수만 팔로우해두고 가끔 스타일링 참고할 때만 가끔 보세요. 그 돋보기를 그분들로 번복해두지 마시고 살짝 소수만 팔로우해서 걸러서 보세요.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에 남는 건 비교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 시절에 멋지고 예쁜 인플루언서 분들보다 동기부여 채널들을 그렇게 많이 구독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었던 게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 명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이야기, 그 일상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어디서도 돈 주고 못 보는 값진 데이터인데 그게 공짜로 저한테 보여진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무의식에 저한테도 좀 스며들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남들하고 비교하는 버릇이 줄어들고 근거 없는 자신감 말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나도 이런 방식으로 가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감각이 생기면서 20대를 훨씬 덜 소모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20대가 유독 힘든 이유는요, 뽀짝이들, 실패해서가 아니라요,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어른들은 다 알고 사는 것처럼 보이죠? 선택도 빠르고 확신도 있어 보이고 인생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다들 각자 나름대로 불안을 안고 살고 있어요. 표정에 덜 드러낼 뿐이지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뽀짝이가 불안하다는 거는요, 뽀짝이가 뒤처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걸 고민할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불안할 이유도 없거든요. 지금의 불안은요, 나 진짜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단 방향만 잃지 않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저도 유튜버를 꿈꿨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너무 막연했어요. 이게 맞는 길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든 순간이 불안했고 비교도 엄청 많이 했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요? 지금도 너무 불안해요. 저도 똑같아요. 다만 예전이랑 달라진 건 그 불안을 안고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그 행위 자체가 결국엔 작게라도 저한테 성취감을 주고 아, 나 아직 살아있다. 아, 나 가고 있다. 이런 감각을 주거든요. 그게 결국엔 다음 하루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불안할 때 저는 무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도 하라고. 진짜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해보라고. 누워서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휴대폰 열어서 이렇게 스크롤을 한번 탁탁탁탁 해보세요. 대신 그냥 무작정 스크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미래의 꿈이나 방향을 한 번씩 떠올리면서 해보는 거예요. 정보 하나를 보더라도 이건 나중에 내가 써먹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메모를 해보고 또 메모를 하더라도 이거는 나를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메모도 해보고 이렇게 미묘한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얹어주세요.
굉장히 미묘해서 티끌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태산처럼 쌓여 있어요. 지금 당장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헷갈려도 괜찮아요. 뽀짝이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요,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어요. 남의 말을 사실 잔소리로 흘려듣지 않고 여기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자,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마치게 됐고요. 정리해서 엔딩하겠습니다. 20대는 잘 사는 시기가 아니라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망하지 않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뽀짝이는 아마 지금 훨씬 자기 생각보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보고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고요.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새해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땡큐!